이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네. 노르딕 국가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 인구는 500만, 1000만, 우리나라는 5천만이 넘어요. 네. 전 세계에 지금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딱 8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네. 근데 이 나라들하고 노르딕 국가들하고는 좀 일단 규모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이 점 하나가 있고 또 이 노르딕 국가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 계약적으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오랜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1900년대 초반부터 수십만 명의 목숨을 잃을 정도의 싸우다 지쳐서 서로 합의하고 타협한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단 말이죠. 예, 그것도 좀 중요한 그러니까요.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 나라들이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화되기 시작해서 오랜 그 노사 갈등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시기에는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이런 이제 그 노선을 가진 노동운동 단체나 또 정당들이 나타나서 노조와 결합이 돼서 뭐 아주 격렬한 투쟁을 다 했죠.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도 직접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이 나라들에게 주어진 조건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 민주화가 되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수출.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 반복적으로 노사가 대립하고 투쟁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공멸할 수 있다 하는 이제 인식에 도달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주로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협력하면 더 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결과가 좋으면 우리가 더 많은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회민주당 이런 그 정당들이 중간에 서서 노사가 대화하게 하고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찾게 하고 예. 그래서 사회적 대화, 사회적 타협, 사회 협약 이런 모델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나 간에 노사가 진짜 참 죽게 하면 살기로 반복적으로 투쟁하는 곳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도 힘들고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체 총량은 협력할 때보다도 줄어들기 마련이고 결과를 공유하는 것도 훨씬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나라들은 신뢰하고 협력하기로 하는 순간부터 상호 혁신하게 되고 또 생산성을 더 향상시키게 되고 또 그게 늘어나면 나중에 1년 후에 각자의 또 공유하는 몫이 커지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뢰하기로 하자, 협력하기로 하자 하는 것이 더 큰 공동의 이익으로 이것이 이제 되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선순환이 시작이 됐고 그렇죠. 그것이 새로운 어떤 서로 간의 명시적인 사회협약 또는 묵시적인 사회협약이 되고 이게 사회자본이 되고 사회평화가 되고 그 길을 20세기 초중까지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눈에 보기에 말이죠. 노르딕 국가까지 한 발에 따라간다는 건 불가능하고 네. 조금씩이라도 이제 그쪽을 향해 가자는 건데 네. 그쪽은 이 세금 내는 비율만 해도 우리보다 뭐 몇 배 세금을 내고 복지 확충도 엄청나고 조세 이렇게 그 비중을 보면 노르딕 국가들은 한 GDP 한 55%를 세금을 냅니다. 예.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사회보장,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은 한 19% 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그 부담을 합치면 한 26%쯤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복지 쪽에 투자되는 거는 GDP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OECD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한 절반, 예. 절반 이하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의 경제 규모를 놓고 판단할 때 또 아까 성장 중심의 그런 모델에서 성장과 어떤 분배 복지를 균형을 잡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라고 볼 때 그 복지나 분배나 이쪽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그 교육이나 이쪽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획기적으로 늘려야죠. 획기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이거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전 2030이라고 하는 이제 전략 보고서인데 그게 너무 늦게 되는 바람에 실행이 잘 안 됐죠. 저는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그때의 고민을 살려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뭐 이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 모델이랑 바로 이건데 세금을 지금 갑자기 뭐 2배를 늘리기는 힘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좀 늘려야 되고 또 복지 쪽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고민해보자. 그러면 저는 조세 부담도 전체 GDP 대비 한 4 내지 5%까지 늘리는 걸 고민해야 되고 그게 당장 실현이 되나 안 되나는 별개의 문제로 치고 목표를 우리 사회의 어떤 지금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한다 보고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도 저는 한 4, 5%를 더 늘리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실행해낼 수 있을까요? 강력한 이 기득권, 뭐 이른바 재벌 체제로 대변되는 그런 쪽에서의 저항, 보수적 언론, 보수적 정당 정치로부터의 저항, 이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반대나 저항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인가 없는 나라인가에 대한 저는 우리가 좀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5명입니다.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산율을 우리가 2.1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절반이에요. 이건 인구 대체율이라고 부르는 건데 1.05라는 건 절반이고요. 1.05 상태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조만간 한국은 소멸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미 서울시의 경우에는 작년에 출산율이 0.84명이라고 합니다. 부산은 0.98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은 우리 지금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단계에 있고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도심 지역에는 이미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은평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뭐 중구라든지 부산은 이제 중구 동구 같은 데 이미 인구가 지금 그 절대수가 줄어들고 있고 농촌은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소멸 위기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대도시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대도시 외곽이나 농촌 또 그 지방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소멸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측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들어가면은 2700년이 되면은 완전히 제로가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국 인구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최근에 사망자 수하고 신생아 수가 아주 근접해졌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앞질렀습니다. 올해는 이제 아마 4만 정도 신생아 수가 될 텐데 현재 추세 들어가면은 2023년이 되면 2023년까지는 신생아 수가 좀 많고 2024년부터는 이제 사망자 수가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절대인구 줄어드는 단계로 갑니다. 이 속도대로 가면은 2100년이 될 때 우리나라 인구는 2천만 수준입니다. 절반도 안 되죠.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100년이 더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한국은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사라진다라는 걸 전제로 할 때 지금 우리가 정책 이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이걸 막을 길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또 중소기업 하는 데서 봐야 되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현재 상태는
태평성대가 아니다. 지금 국가 재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고 앞으로 군대 갈 그 신생아가 없죠. 부족해서 예. 군대를 채우지 못하고 예. 그럼 이제 국방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태를 방치할 건가? 이래도 앞으로 기업하는 분들이 영업하고 기업이 장기 존속할 수 있다 보는가 하는 등등에 대해서 네네. 근본적인 질문을 좀 같이 던지고요. 이거는 우리 기업의 이익이 뭐 얼마 준다 만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이 나라가 존립하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다시 돌아가서 세금을 좀 더 거두고 하는 것이 세금 거두는 사람은 손해보고 그걸로 이익 보는 사람은 특혜를 보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모두를 살게 만들고 또 지속적으로 이 나라를 그 존속하게 하는 그 조건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토론이 필요하고 공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그 근본적 질문들을 자꾸 사회적 토론 의제화로 던져내는 역할. 네. 이런 걸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같은 곳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조금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네. 근본적 그런 고민에 기업도 와서 좀 답을 내봐라. 네. 이렇게 해야지 당장 법인세 1% 2% 올릴게 그거 뭐 저항하고 지금 이 차원의 얘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결국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한국은 국운을 상승하는 그 요인도 있고 국운을 하강시키는 요인도 있는데 예. 예를 들어 국운 상승의 요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뭐 GDP가 11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3만 불까지 도달했다든지 이제 이런 게 이제 국운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 이제 세계 IQ 테스트를 하면요. 한국이 세계 탑입니다. 1등쯤 합니다. 아유, 뭐 자랑스럽죠. 대단한 예, 이 예. 평균 IQ가 106에서 108점 나오는데 이스라엘보다 높고요. 그런 큰 자랑이죠. 지난번 축구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독일전 할 때 네, 네. 우리가 그런 정도의 게임을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투혼과 이 기량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 위기가 이렇게 위기에 봉착할 때 그거를 집념을 가지고 이렇게 돌파하는 엄청난 힘들이 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국운 상승의 힘이다. 남북 관계 지금 개선되는 것도 엄청난 이게 우리한테 기회죠. 기회가 된다고 보고요. 네.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비극이라는 이 현상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극과 더불어서 사회 갈등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제 또 인구 위기가 소리 소문 없이 이 지금 지속되고 이 현상들은 이걸 우리나라를 하강시키는 요인인데 지금 종합을 해보면 저는 국운을 하강시키는 요인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가 가라앉는다고 볼 수 있죠. 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고 이거를 우리가 되살리는데 그런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 한 2, 3년, 3, 4년 이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10년이 만약 넘으면은 이게 손을 쓸 수 있겠는가. 네, 네. 우리가 환자도 너무 병이 심해지고 이게 이제 악화되면 손쓸 이렇게 방도가 없는 것처럼 없죠. 예. 저는 그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증세에 관한 문제가 나오거나 적극적인 어떤 재정 정책 같은 게 논의가 나올 때 이거를 단기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한국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예. 라는 관점에서 좀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근본적 고민을 함께 던지고 그 해결 방안을 이제는 좀 서로 양보하며 찾아내자.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제가 좀 아까 이 기업이나 뭐 재벌 쪽 얘기만 했습니다만 사실 노동조합도 그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뭘 요구하더라도 네. 서로 이렇게 좀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사회 대타협, 대협약 네. 만들어내야죠. 저는 뭐 오랫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이것은 정부가 강제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요. 예. 설령 기업의 양보 또 노동자의 양보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것을 적용해서 좋은 효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노든 사든 온 국민이 이걸 같이 이 자료를 같이 읽어야 되고요. 네. 미래를 같이 예측해야 되고요. 네. 자,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업은 좀 더 고용을 좀 늘리고 네. 또 노동자들은 조직 노동 분야에서 우리는 절대로 양보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임금 피크제를 조금 더 수용해서 그러면 이제 현재 고용된 그 노동자들의 임금 총액이 좀 줄어들면 그럼 그만큼 젊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요. 그렇죠. 젊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은 아까 우리 출산율 문제 얘기했지만은 이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노인들만 남고 노인들이 이제 다 이렇게 자꾸 하시게 되면은 이 나라는 이제 아래뚱지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결단을 저는 노동자 노조에서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다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그 노동자들이 한테 희생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 저는 기업하고 노사가 대화를 해서 근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최대치를 좀 늘려주고 그렇죠. 현재 임금 총액은 좀 줄여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고용, 청년 고용을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대화와 이런 대타협을 우리 한국 사회가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계속 반복되겠죠. 막 사사건건 다투고 무슨 뭐 또 집회하고 국회 압박하고 국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갈등을 풀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많고요. 우리가 복합위기 상황인데 이거를 정작 힘 있는 집단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다 보면 그러면 이게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조금 각 분야별 세분화된 현재 당면 과제,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 빠질 수 있는 위험,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지는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이 우리 국책연구기관에서 쭉쭉 나오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큰 틀에서 보면 혁신적 포용국가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또 우리 국책연구기관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제 특강을 할 때 크게 이제 우리나라는 4가지 국가 비전을 한번 추구해보자. 가장 중요한 게 혁신적 포용국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남북 사이에는 이제 상생 평화 국가를 지향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 온난화 무슨 에너지 뭐 등등 앞으로 지속 가능 발전을 염두에 두고 사회 생태 국가, 생태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세계 모범 국가를 지향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할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국가 비전을 가지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에 소속 26개 기관들이 이제 동참하는 그렇죠. 3개 연구단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포용성장 연구단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혁신성장 연구단,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번영 연구단 이렇게 이제 연구단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가동 초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여기에는 뭐 한 10여 개의 그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혁신성장연구단에는 과학기술연구의 산하에 이공계 연구원도 좀 참여해서 이공계도 같이 해야죠. 같이 지금 이렇게 특히 혁신 분야는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포용성장 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핵심 과제는 무엇이고 아까 이 조세에 관한 문제, 재정 지출에 관한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최저임금에 관한 걸 다 포함해서 체계적인 지금 대안을 지금 그 만들어서 정부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혁신성장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전국의 주요 대학들 또 전국의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그 민간 연구기관을 포함해서 연구기관들 이 연구기관들 또는 대학이 그동안 그 개발한 기술들이 어떤 신기술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산업화할 때 어떤 신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 한 곳에 모여서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이 이거를 발표하고 토론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지원하고 투자하는 이런 좀 대규모 기술 축전, 기술 대전 이런 걸 박람회 같은 게 되겠네요. 박람회죠. 이거를 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또 여기에 좀 부처도 초청하고 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에게 알리고 그걸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이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알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제 경공업 단계에서 중화학공업 단계를 거쳐서 중화학공업에 지금 위기가 발생하는 단계인데 네.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그 국가 구성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기술들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보면 있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니까요. 좀 그런 이 사업을 통해서 예. 길을 찾아보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장님 아까 잘 지적하셨듯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예. 물론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한 또 토론과 연구가 진행돼야 되겠지만 또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좀 서둘러 주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장서 이끌어 주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내가 가진 것 놓지 않겠다고 움켜쥐고 있다 보면 모두가 함께 망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모든 토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